우리의 마음속에 분노, 탐식, 색욕, 질투, 이런 감정들 다 있잖아요. 인류는 이걸 아주 오랫동안 죄라고 불렀어요. 근데 만약에요, 이게 우리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뇌 회로가 좀 고장나서 생긴 일이라면 어떨까요? 자, 오늘 이 문제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7가지 대죄죠. 분노, 탐식, 색욕, 질투, 나태, 탐욕, 교만. 이름만 들어도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꾹꾹 눌러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어두운 감정들이잖아요. 사실 우리 문화랑 도덕의 거의 뿌리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오래된 생각에 아주 과감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만약 이 감정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뇌와 유전자에 깊숙이 새겨진 생존을 위한 도구였다면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기 위해서 한 남자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사례를 들어보시면 우리가 철석같이 믿는 나라는 존재가 사실 얼마나 약할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여기 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밴드 활동을 하던 그냥 평범한 음악가였어요. 성격은 좀 겁이 많고 웬만하면 싸움을 피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톰이 거미망미 출혈이라고 뇌 손상을 입게 돼요. 수술은 잘 끝나서 신체 기능은 다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 근본적인 게 확 바뀌어버린 거죠. 원래 톰이었다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아주 사소한 시비가 붙었는데 갑자기 눈이 뒤집힌 거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인부들한테 막 죽일 듯이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그 분노가 가라앉고 나면요, 엄청난 당혹감과 수치심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톰이 직접 한 이 말이 그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기 의지랑은 전혀 상관없이 뇌 속 어딘가에서 분노 스위치가 그냥 탁 하고 켜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과연 온전히 톰의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죄라고 불리는 감정들을 좀 다른 렌즈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진화라는 렌즈입니다. 여기서부터 관점을 완전히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도덕적으로 실패했다,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해왔던 감정들이요, 사실은 우리 인류를 멸종 위기에서 구해낸 아주 강력한 생존 본능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먹을 게 늘 부족했던 시절에 탐식은 굶어 죽지 않으려고 에너지를 미리 저장해두는 최고의 전략이었겠죠. 분노는 내 가족과 내 영역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었을 거고요. 색욕은 말할 것도 없이 인류가 계속 이어지기 위한 필수 본능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오래된 도구였던 셈이에요. 진짜 문제는 이 오래된 도구들이 현대사회에 와서 오작동을 일으킬 때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을 한번 들여다보죠. 이걸 아주 간단하게 비유해 볼게요. 우리 뇌에 있는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면 분노의 엑셀을 콱 밟는 역할을 해요. 동시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도엽 피질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그 충동을 억제하죠. 근데 톰처럼 뇌 손상으로 이 브레이크가 고장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가 그냥 통제 불능 상태로 폭주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탐식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에서 보내는 신호 자체가 고장난 게 원인일 수 있다는 거죠. 알렉스라는 소녀의 사례가 이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부모님이 부엌은 물론이고 쓰레기통까지 자물쇠로 잠가야 했대요. 알렉스는 심지어 고양이 사료나 카펫 조각까지 먹으려고 했으니까요. 알고 보니 알렉스는 프레더-윌리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몸에 지방이 얼마나 많이 쌓여있든 상관없이 뇌가 계속해서 배고파, 지금 굶어 죽고 있어 라는 신호를 미친 듯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스의 탐식은 도덕적으로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뇌에서 보내는 생존 신호가 고장난 결과일 뿐인 거죠. 이런 알렉스한테 의지를 갖고 좀 참아봐 라고 말하는 건 고장난 온도계한테 정확한 온도를 가리켜 라고 소리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이런 사례들을 접하고 나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던 자유의지라던가 통제력 같은 개념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만약 뇌의 문제 때문에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거라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정상과 비정상, 윤리와 병리학의 경계는 어디쯤에 있는 걸까요? 과학은 그 경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희미하다고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뇌전증 약은 온순하던 사람을 갑자기 폭력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뇌종양은 지극한 사랑을 병적인 질투로 바꿔버리기도 해요. 또 헌팅턴병에 걸리면 사람의 모든 의욕과 동기가 사라져서 극심한 나태 상태에 빠지게 되죠. 이 모든 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의 행동이 어떤 영적인 의지가 아니라 뇌의 생물학적인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과학적인 사실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해주려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는 아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뇌과학적으로 이해하자는 게 범죄나 나쁜 행동에 면죄부를 주자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무작정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는 대신에 그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생물학적인 원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자는 거죠. 다시 말해, 단죄가 아니라 이해로, 비난이 아니라 연민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어쩌면 우리는 괴물도 아니고 그냥 고장난 기계도 아닐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둘이 합쳐진 존재일 수도 있죠. 생존을 위해서 진화해온 오래된 괴물과 그 괴물을 통제해야 하는 아주 섬세한 뇌 회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 바로 그게 우리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통제하기 힘든 어떤 감정이 불쑥 튀어나올 때 무작정 자책하고 혐오하는 대신에 그 감정 뒤에 숨어있는 아주 긴 진화의 역사와 내 뇌의 작용을 한번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그게 바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